아담의 언어. 한때 이것은 인간의 언어가 어떻게 시작되었나고 하는 언어의 기원 문제를 해결할 핵심 열쇠였습니다. 16세기 유럽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언어 기원학자들. 이들은 아담이 사용한 이 태초의 언어를 밝혀낼 수만 있다면 이를 통해 언어의 질서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야 이들이 주목한 현실 속 아담의 언어는 바로 히브리어였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한 신의 이야기, 즉 창세기를 포함하고 있는 구약 성서의 언어가 히브리어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 다른 지역의 고대 문명과 언어에 대한 지식이 증가를 하자 태초의 언어, 즉 이 아담의 언어로 중국어를 꼽는 학자가 나오기도 했으며 자국의 권위를 높일 목적으로 저마다 자기 나라의 언어를 태초의 언어라고 주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죠. 그래서 에덴에서 신은 아담에게 스웨덴어로 말하고 아담은 덴마크어로 답했으나 정작 뱀은 프랑스어로 이브를 유혹했다 하더라고 하는 이 풍자도 등장하게 되었답니다. 이후로 20세기에는 생물학적 견해,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생물학적 유전자와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견해가 등장하여 언어학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된 대표적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노암 촘스키죠. 하지만 오늘날 언어학계에서 그의 이론은 한물 간 것으로 취급하며 언어를 가능하게 하는 특정 유전자가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란 그 기원이 어떻게 되는지 또 왜 이리도 복잡한 문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등등을 아직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난해한 것으로 남겨져 있죠. 그러나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책 진화하는 언어는 인간의 언어가 그저 우연히 창조된 사물일 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질서 잡혀 있지 않으며 즉흥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하는데요. 인지과학을 전공한 두 명의 과학자가 공조한 이 책에 담긴 내용, 우리는 이를 통해 신비의 베일에 쌓여있는 언어의 기원을 비롯한 여러 문제들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만날 수 있답니다. 이적 유전자로 유명한 세계적인 석학 리처드 도킨스마저 극찬한 이 작품 진화하는 언어의 세계로 지금 여러분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 그는 인간의 복잡한 지식을 단순한 개념들로 나눈 다음 그 각각의 고유한 숫자와 같은 상징을 부여할 수 있다고 상상했죠. 그래서 이 숫자로 표기한 기호들을 수학적으로 구성해서 정교한 문법을 만들 수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언어에 따라 논증을 펼치면 수학 문제가 공식에 따라 깔끔하게 풀리듯이 신학적 논쟁을 포함한 그 어떠한 논쟁도 깔끔하게 해결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상상은 훗날 프레게, 러셀, 그리고 콰인으로까지 이어지니 이러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인간이 일상에서 쓰는 언어가 무질서하며 불완전하다라는 전제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는 어떤 점에서 무질서하고 불완전한 걸까요? 예를 들어 풀장과 같은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풀장은 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이미 수영장이란 뜻이 들어있는데 또 장이라는 말을 붙여서 쓰는 것이므로 그 뜻을 풀어보면 수영장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풀장이라는 말을 자꾸 쓰면 그 단어가 부정확하게 사용되는 것이라서 의미가 둔화하고 약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말 고운말 하면서 어느 특정 방송에서는 지금도 열심히 이런 내용들을 바로잡느라 애를 쓰고 있으며 프랑스의 아카데미 프랑세즈 역시도 외래어들이 슬며시 유입되는 일을 막고 정확한 문법 기준을 지킴으로써 프랑스어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싸워왔죠.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언어, 그러니까 단어의 본뜻이 변하며 각종 신조의 무분별한 등장으로 엄격하게 지켜야 할 문법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이른바 언어적 무정부 상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하는 학자들이 있으니 이 책 4장에서는 이러한 학자들의 생각 속에는 언어가 쇠퇴한다는 염려가 들어있다고 소개하고 있죠. 즉 언어는 변한다는 것, 이 변화 속에서 단어의 의미가 불분명해지고 엄격히 지켜야 하는 문법이 파괴되어 간다는 게 언어 쇠퇴 현상이라는 건데, 이처럼 언어는 무질서하고 불완전하다는 전제하에서 앞서 소개해드린 저 철학자들은 완벽한 인공 언어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학계에서 인간의 언어가 가진 무질서한 측면, 불완전한 특성은 안 좋은 것, 즉 일종의 결함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것인데, 재밌게도 이 책의 저자들은 바로 이러한 언어의 특성이 언어의 강점이라고 분석하고 있답니다. 즉 기존의 견해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언어를 바라보며 분석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제부터는 왜 언어의 무질서가 오히려 언어의 핵심이라고 이 책에서 말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공부할 때 제일 처음 고생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우리와 다른 어순을 익히는 일이죠. 우리는 주어, 목적어, 동사, 가령 메리는 개를 좋아한다 라고 하는 어순을 가지지만 영어는 메리는 좋아한다 개를 이라고 해서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는 어순을 따릅니다. 그래서 처음 영어를 만났던 어린 시절의 저는 왜 저렇게 이상하게 말을 하지? 라고 의문을 품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오랜 세월 공부한 탓에 이상할 것도 없지만 전 세계 언어들을 비교 검토해보면 여전히 이상한데? 하고 반응할 언어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령 웨일스어가 포함되어 있는 켈트어는 어순이 동사, 주어, 목적어며 브라질 아마존의 음성 언어 중 하나인 자반테어는 목적어, 주어, 동사 어순을 따르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전 세계 언어들에서 어순 유형이 차지하는 비율을 이렇게 표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국어, 일본어, 터키어처럼 주어, 목적어, 동사 어순을 따르는 언어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어순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주어로 문장을 시작하는 언어가 세계 언어들 중 약 80% 이상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왜 언어는 이렇게 서로 다른 어순을 가졌으며 이런 어순은 처음에 어떻게 정해진 걸까요? 이 책 188페이지를 보면 역사적으로 언어들은 자유어순 패턴에서 점차 경직적인 어순으로 변했을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정해진 어순이 없었다는 것.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점차 경직적으로 어순이 고정되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전 라틴어의 경우는 그 어순에 규칙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어와 동사, 목적어를 순서에 상관없이 쓸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주어는 파이도를 좋아한다 와 파이도는 존을 좋아한다. 이 두 문장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문법적 기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라틴어에서는 격을 표시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다는 것. 주어에는 주격을, 목적어에는 대격을 사용하며 그 외에도 역격, 소유격, 탈격, 혹격, 초소격 등등 이 라틴어는 매우 복잡한 격체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라틴어의 복잡한 격체계는 실용적인 언어 사용에 있어서 서서히 단순화되었을 것이며 어순을 통해 내용을 구분하는 기준이 훨씬 쉽고 경제적이었을 것이기 때문에 격을 표시하는 방식에서 어순에 의지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대 영어는 이러한 경향의 종착점이라고 이 책은 설명하는데 본시 고대 영어에서도 복잡한 격체가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사라졌고 대명사에만 그 흔적이 남아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언어를 한 번 계산하면 고정값이 정해지는 그런 수학적 대상처럼 바라보면서 변화가 발생하는 것 자체를 불완전한 것이자 결점이라 여겼던 기존 생각에서 벗어나 이렇게 언어는 역사 속에서 변하는 것이며 하나의 질서체계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어를 바라보면 문법, 단어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변하는 것이며 또 그 쓰임에 따라서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서 그 나름의 필요에 따라 앞으로도 바뀔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렇게 바뀌는 언어, 변화를 일으키는 언어는 쇠퇴 현상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대에 맞게 사람들이 쓰임에 맞게 변할 줄 아는 유연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책에도 나오는 예인데 가위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저 단순한 쇳덩이들을 붙여놓은 게 아니며 사람들의 손 크기나 그 쓰임에 맞게 계속해서 바뀌어온 것이며 이런 유연한 변화가 조용된 덕분에 오늘날에는 심지어 왼손잡이용 가위까지 나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언어도 유연한 변화의 성질을 가졌는데 외려 이를 불완전한 것이라 치부하면서 언어 쇠퇴 현상을 염려하거나 완벽한 인공 언어를 만들고자 하는 발상을 가지는 것 자체가 언어를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 그렇다면 이 책에서 말하는 언어,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 바뀔 줄 아는 그 유연한 언어란 과연 어떻게 태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제스처 게임을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음성은 사용하지 않고 몸짓을 활용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전하는 게임. 이게 제스처 게임이죠. 자, 이런 규칙에 따라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이라는 동물을 제스처로 표현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가락 2개를 이용해서 말 달리는 모습을 나타내고자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며 말 고삐를 잡아 당기는 손짓을 활용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1970년대 말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가에 소재한 청각장애인 대상 특수학교에서는 이런 제스처 게임, 물론 이때 게임은 재미를 위해 선택적으로 하는 게임이 아니라 하나의 활동을 뜻하는 표현이라고 봐야 하는데 바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선 이곳에는 공인된
수어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은 어떠한 수어에 의존하여 소통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소리를 낼 수는 있었지만 그 소리가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은 아니었기 때문에 의사소통에 활용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싫든 좋든 이들은 제스처, 즉 몸짓을 이용해 의사소통을 시도해야 했는데, 이 학교의 1세대 학생들은 말이라는 동물을 나타내기 위해 아까 우리처럼 다양한 손짓들을 활용하게 되었죠. 어떤 학생은 고삐를 진 신용을 하며 손을 위아래로 움직였고, 다른 학생은 다리를 벌려 말에 올라탄 사람을 표현한 다음 연이어 말의 고삐를 잡고 말의 엉덩이를 때리는 모습을 흉내내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손짓들이 동원되었는데, 세월이 흘러 어느덧 3세대가 지나는 사이에 말을 의미하는 수화는 다리를 벌리고 말에 걸터 앉은 사람을 표현한 손짓 하나로 관례화되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그저 도상적 모방에 불과했던 제스처들이 시간이 흐르는 동안 더 추상적인 상징들로 관례화되면서 수화로 발전했고, 이렇게 해서 니카라가 수화라는 것이 출현하게 되었다는 것. 따라서 이 수화는 제스처 게임의 결과라 하겠는데, 본시 언어가 없었던 초창기 인류 또한 이러한 제스처를 활용해 의사소통을 시도했겠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등장하게 된 수많은 표현들 중 가장 경제적이고 쓰기 좋은 것들 위주로, 또는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어떠한 이유로 인해 선택된 특정 표현들이 선택적으로 살아남아서 관례화되었을 거라는 것. 그리고 앞서 살폈던 언어의 어순이 자유어순에서 경직된 어순으로 변하게 된 것처럼 의사전달에 용이한 표현 방식이나 뜻을 구분하기에 좋은 방식들이 선택적으로 살아남으면서 그렇게 인간의 언어가 그 모습을 나타냈을 거라는 것. 이게 언어가 제스처 게임으로 등장했다고 하는 이 책의 주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언어는 그 필요에 따라 먼저 무질서하게 만들어진 후 다시 필요에 따라 수정되는 방식으로 발전되어 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고 변화에 능한 성격을 가졌다는 것.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 중 하나는 인간의 언어가 저런 몸짓에서 나왔다고 하기에는 너무 음성 위주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몸짓 외에도 음성, 그러니까 문자를 발음하는 음성이 아닌 비언어적 음성만으로도 손짓 못지않게 외부 세계를 묘사할 수 있고 또 단어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험을 소개하고 있으니, 이 실험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나중에 꼭 책을 읽어보시기 바라며, 어쨌든 이렇게 음성 또한 손짓처럼 세계를 묘사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스처 게임의 방식으로 언어로 발전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 가지게 되는 의문은 앞서 예를 들었던 것, 그러니까 말을 손짓으로 모방하여 표현하다가 이를 추상하여 하나의 상징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가능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전치사, 접속사 또는 미래 시제와 같은 문법적 언어들, 그러니까 묘사할 대상이 없는 이런 언어들까지 제스처 게임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나왔다고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부터 저는 이와 관련하여 이 책이 무엇이라고 설명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제스처 게임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 특징을 가지는데, 우선 최소 두 사람의 상호작용이라는 상황 속에서 즉흥적이고 독창적인 방식으로 그 플레이가 진행된다는 것이며, 이 과정에서 만들어진 유용한 제스처는 지속적으로 재활용되거나 다른 표현에 적용될 때가 많다는 것.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A가 B를 상대로 지금 너는 위험한 상태다 라는 식의 표현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아직 언어를 가지기 이전 상태에 있죠. 그러므로 A는 B를 향해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양손으로 자기 목을 조르는 동작으로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특정 소리, 가령 깍 하는 소리를 내서 그 상태를 표현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런 제스처나 음성 표현은 그 순간 필요에 따라 즉흥적으로 나오는 것이며, 또 기존에 없었던 독창적 방식으로 나타난 것이라 해야겠죠. 그리고 이렇게 등장한 음성과 제스처 중 필요에 따라서 보다 간소화된 형태로, 그러니까 이 경우는 양손을 둥글게 모아 목 근처로 가져다 대는 행위만으로 위험이라는 표현을 나타내는 방식이 관례화되었다면, 이제부터 이것은 그 이후 세대에게도 전승되어서 재활용될 것이고, 또 다른 표현들, 가령 위험하기는 하지만 아주 심각한 상태는 아니야 라는 이런 표현을 위해서 양손을 둥글게 모은 후 목 근처가 아닌
가슴 정도에 가져다 대는 방식으로 그 활용이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르다 보면 왜 적당한 위험을 나타내는 표현이 양손을 둥글게 모아 가슴에 가져다 대는 것인지는 알지 못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 표현은 적당한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 계속 활용되겠죠. 마찬가지로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추상적인 언어도 이런 과정을 통해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 책 저자들은 손가락을 아래로 향하며 걷는 모양을 가리키는 것 같은 제스처로 여행의 한 가지 방식을 표현했다고 가정해보자고 말합니다. 이후로 이 행동은 걷는 방식의 여행이든 어떤 교통수단을 활용한 여행이든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여행을 가리키는 제스처로 일반화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행 다음에 일어나는 행동은 미래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걷는 제스처는 심지어 미래 시제를 표시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는 나는 수영할 예정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영어 구문의 발달 과정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책의 저자들은 말하는데요. 여기서 고잉이라는 동사는 가다라는 움직임의 의미는 사라진 채 미래를 나타내는 표지로 변형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저런 설명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비슷한 패턴들이 프랑스어나 스페인어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이처럼 언어란 그 순간의 필요가 이른 서툴고 무질서한 산물이다 라고 보는 게 이 책의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견해인데, 그러니까 언어는 필요할 때마다 순간적이고 독창적으로 만들어졌으며, 그렇게 나타난 것들이 무질서한 상태에서 점차 질서를 갖춘 상태로 이행해 왔다는 것, 그리고 초기에는 아주 단순한 동작이나 특정 대상을 모방하는 수준에 있었겠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래 시제를 비롯한 여러 추상적이고 문법적인 어휘들까지 만들어내는 단계에 올랐다는 것.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언어는 유전자나 뇌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독창성이 수천 년간 축적되며 만들어진 산물이다. 인간의 언어를 제스처 게임과 같은 관점에서 보게 되면 왜 인간의 언어가 자꾸 변화를 겪는지 그 원인을 알 수 있으며, 그러한 변화가 언어 쇠퇴가 아닌 오히려 언어가 가진 뛰어난 유연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인간의 언어를 제스처 게임과 같은 상호작용에 즉흥적이고 우연한 산물이라고 보는 이 관점 덕분에 우리가 그간 놓치고 있었던 것들, 가령 언어의 찰나적 속성이라 해서 의미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인간은 이를 기억할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징에 맞게 언어가 진화했다는 사실도 알게 되며, 언어의 자의성, 가령 우리는 개라고 부르는 것을 인도네시아어로는 안징이라 하고 러시아어로는 소바카라고 하는 등 소리와 상징의 결합은 자의적이라고 봐왔던 기존 언어학계의 오래된 입장에 대해서도 우리는 충분히 놀랄 만한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니,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언어가 사고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언어 학습은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 등등 이 강의에서 미처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재미있고 충격적인 내용들이 이 책에는 가득 담겨 있으니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책 나가는 글을 읽어보면 왜 인공지능, 가령 챗 GPT와 같은 프로그램이 아직은 인간의 언어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는지를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어서 우리의 지적 호기심을 급상승시켜주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되지 않는 내용들을 챗 GPT에게 한번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때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얼마나 정확한 답변을 하는지, 어떤 오류를 일으키는지 볼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도 한번 이따가 실험해 보시면서 이 인공지능 프로그램과 인간의 언어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고 아직 인공지능 언어가 왜 우리 인간의 언어를 흉내내는데 부족한지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꼭 잊지 말고 책을 읽으실 때 챙겨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끝으로 드리면서 저는 이번 북 리뷰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